이번 작품은 주세페 토마시 디 람페두사의 표범입니다. 엄기니는 이현경입니다. 작가 이름이 엄청 길죠. 이탈리아 이름은 앞에 그 가문을 넣기도 하고요. 혹은 칭호를 넣어서 그 우리나라식으로 그 호를 붙여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옥타비아누스의 정식 명칭은요. 임페라토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우선 저는 제가 아는 이탈리아 작가 하면 단테가 떠오르고, 그리고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 다음에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이후 이탈리아 작가 작품으로는 저에게는 첫 작품입니다. 책 표지부터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두 주인공은 바로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 주인공으로 알랭 들롱과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입니다. 옴기니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탈리아어 원 제목은 일 가토파르도, 그러니까 표범이 아니고 서벌이라고 하는데요. 이 북아프리카 북단에 서식하는 고양이과 맹수라고 합니다. 서벌이 약간 낯선 이 제목이 영어권에서는 그 생김새가 비슷하고 잘 알려진 표범 그 레오파드로 소개되어 그 이후 제목이 지금 이렇게 표범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먼저 이 작가 람페두사 이 작가에 대해서는 책날개 부분을 한번 보면요. 1896년 시칠리아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의 작가고요. 그 시칠리아의 유서 깊은 귀족 토마시 디 람페두사 가문에서 태어났고 가문의 마지막 직계 후손이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과 그 2차 세계대전으로도 참전했는데요. 그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헝가리군의 포로로 잡혔으나 탈출하여 이탈리아까지 걸어서 돌아왔고요. 평생 외국 문학을 연구하며 살았고 자신의 중조부를 모델로 하여 심혈을 기울여 만년에 이 완성한 유일한 소설이 바로 이 작품 표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버지가 사망 후에 이 람페두사의 영주 자기를 물려받았고요. 2차 세계대전에 징집은 되지만 그 상속받은 농장을 책임지고 있어서 곧 제대하고요. 이 세계대전을 피해 팔레르모로 왔지만 연합군의 공습으로 팔레르모의 그 팔라초가 파괴되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팔라초라는 거는 쉽게 그 귀족 가문의 궁전 같은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넉넉지 않는 생활을 이어가면서 살았고요. 그러니까 천문학자였던 증조부를 모델로 하여 그가 한 20여 년 동안 생각만 쭉 해오던 그것을 허구로 재구성해서 중조부를 모델로 하여서 1954년 표범을 쓰기 시작했지만 생전에는 출판사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사후 1년 뒤에 출간되는 것입니다. 자, 사후 1년 뒤에 출간되었는데 그 펠트리넬리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작품은요. 그 귀족 세계의 몰락을 다룬 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1963년에 영화화 되고요. 이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 그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되어 그러니까 1963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그러니까 생전에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그의 유일한 작품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람페두사는 생애 대부분을 시칠리아에서 보냈기 때문에 시칠리아를 거론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가이면서요. 그리고 이 아까 일 가토 파르도 이 표범이라는 작품은요. 이탈리아 국민들이 사랑하는 고전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 보면 여기서도 보듯이 이탈리아 국민소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럼 이탈리아 국민소설 이 말을 쓸 때요. 그 처음에 보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짙게 깔립니다. 우리가 그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하면 그 그리스명 로마명 그런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짙게 깔리면서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하는데요. 그럼 이 소설의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세계사를 읽어보면 특히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람페두사가 충실하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탈리아 그 통일, 이탈리아의 통일과 자신의 이 가문의 몰락을 저는 이런 걸 느껴졌는데 그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그 시대적인 흐름 속에 자기 증조부의 그 삶의 그 최후를 어느 정도는 좀 미적으로 승화시켰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소설이라는 점이 먼저 그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하면 이렇게 신들의 이름이 그리스명, 로마명, 영어명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신들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제우스 하면 요피테르,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하면 neptunu스, 그 다음에 헤파이스토스, 볼카누스, 그리고 디오니소스가 바커스 이런 식으로요. 그 로마명으로 이런 식으로 신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부터 밑작업을 좀 한다고 할까? 그런 것들을 저는 약간 미세하게 읽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용선생 세계사가 쉽게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면 아주 편한데요. 우리나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는 그럼 대체 1966년 그 병인 양요 있잖아요. 그때 그게 바로 나폴레옹 3세 시절에 프랑스가 벌인 짓이었거든요. 그럼 그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지도가 지금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입니다. 지금 이쪽 양 시칠리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시칠리아입니다. 이 두 개의 왕국을 지금 양 시칠리아라고 불리는데 이쪽이 지금 공간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으로요. 지금 이탈리아는 이렇게 엄청나게 쪼개져 있죠. 이쪽에 오스트리아령으로서 이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이쪽은 꽉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프랑스를 경계로 해서 이쪽 사부와 니스, 이쪽은 지금 프랑스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이 교황령, 이 로마까지도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이 쪼개진 거를 다 통일시켜야만이 지금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유럽에 이 민족주의 열풍이 퍼진 뒤로 이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먼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먼저 펼쳐집니다. 그런데 가장 이 큰 두 적을 무찔러야 되잖아요. 특히 오스트리아요. 그래서 먼저 오스트리아를 먼저 물리치기 위해서 뭉쳐진 게 바로요. 카르보나리당을 만듭니다. 이 카르보나리라는 말은요. 계속 용 선생의 세계사 설명을 볼게요. 원래는 숯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탈리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이 오스트리아의 눈을 피해 조직원들이 숫쟁으로 유장했기 때문에 카르보날이라고 불렸는데요. 또 다른 설에서는 하층민을 대표한다는 그 의미로 카르보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설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카르보나리당이 그러니까 빈 체제에 저항해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계획하고 있는 이 수술 긋는 사람들, 이 그림에 보듯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탈리아 곳곳에 흩어져서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실패하고요. 이후에 청년 이탈리아 당이라는 조직이 바로 이 카르보나리당의 뜻을 이어받았고 이탈리아 전역에서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이 청년 이탈리아 당의 지도자인 주세페 마치니가 바로 오늘날 이탈리아 3대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탈리아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게 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프랑스죠. 근데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요. 이 나폴레옹 3세가 원래 그 도와주어서 그 중부가 교황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통일을 위해 몰아내야 할 이 세력, 지금 이 큰 두 세력을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잘 이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카보우르입니다. 이 카보우르가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에서 위에 있었던 그 사르데냐 왕국 있잖아요. 그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었던가? 예, 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카보우르가 나중에 이 카보우르도 마치니와 더불어서 건국의 3대 영웅 중 한 명이 될 건데요. 자체 힘만으로는 독립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는데요. 일단 나폴레옹 3세에게 접근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대신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아까운 땅. 아까 이 지도에서 보면요. 이 부분 있죠. 여기 사부와 그리고 이 경계를 하고 있는 이 니스, 이 두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프랑스가 그들을 도와주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럼 그 당연히 나폴레옹 3세는 영토를 넓히려고 지금 그 사르데냐를 도와주겠죠. 그런데 그 사부하는 사실이요. 사르데냐 왕실 가문이 수백 년 동안 지배해온 왕실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완전 이 땅은 금사랑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데냐 왕국은 넘깁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일단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였는데요. 오스트리아를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르데냐의 힘이 커지는 걸 보는 순간 프랑스가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는 사르데냐를 배신하고 이제 오스트리아와 평화협정을 맺어버립니다. 사르데냐 힘이 너무 커지는 것이 걱정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외교력을 또 폈냐면요. 다른 또 외교력을 펴는데 그 다음에 연결시키고요. 그러면 일단은 어쨌거나 사르데냐가 이렇게 땅을 넘겼으니까 프랑스도 그 다음에 발을 빼고 이랬으니까 사르데냐가 엄청 손해를 본 것 같죠. 근데 프랑스는 이미 오스트리아를 적으로 만든 데다가 이탈리아 사람들까지 적으로 돌려버린 셈이어서요. 사르데냐는요. 한결 홀가분한 기분으로, 그러니까 홀가분한 상태에서 그 통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령을 제외한 이 이탈리아 그 중부 있잖아요. 그 자잘한 도시들이 국민투표를 거쳐 사르데냐로 흡수됩니다. 그 부분이요. 이 책에 보면 134페이지부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 통일에 큰 공을 세운 가리발디입니다. 자, 가리발디는 이 사르데냐 왕국 출신 혁명가인데요. 처음에 그 아까 마치니 있었잖아요. 청년 이탈리아당. 그 청년 이탈리아당에도 참여해서 민족운동을 벌였는데 그 일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추방당해서 그 이후에 프랑스와 라틴 아메리카 그 세계 각지를 떠돌며 군인이자 혁명가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리발디는요. 그러니까 사르데냐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1000명의 의용군과 함께 이탈리아 남부로 떠납니다. 그게 바로 이들이 붉은 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붉은 셔츠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랑드롱 있잖아요. 이 아랑드롱이 바로 그 붉은 셔츠단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요. 첫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부분에 쭉 읽어 나가면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그 가리발디 이 주세페 가리발디의 활약을 쭉 소문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작가가 듣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가리발디는요. 엄청 멋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그 국민 편에서 보면요. 지금 1000명으로 그 출발한 의용군은 삽시간에 수만 명으로 불어났고요. 그 덕에 가리발디가 4달 만에 큰 희생 없이 양 시칠리아 왕국의 수도인 이 나폴리에 입성해서 이 양 시칠리아를 아우르는데요. 그러면 왕이 되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남부를 지배했지만 자신이 정복한 이탈리아 남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르데냐 왕국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단지 통일 이탈리아 왕국을 만들겠다는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가리발디는 마치니 카보루와 함께 이탈리아 건국의 3대 영웅으로 뽑히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81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데냐 왕국은요. 1861년 나라 이름을 이탈리아 왕국 이렇게 바꾸고 이탈리아의 통일국가라는 의미를 확실히 한 것이죠. 그러면요. 아까 그 국민투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영주 돈 파브리초가 이 책에서 나오는 표범입니다. 그 가문의 문장이 표범이고 그가 표범을 상징하고 표범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흥부자인 이름이 그 신흥부자인 세다라 가문의 돈 칼로제로 이 돈 칼로제로가 시장이었는데 그 돈 칼로제로의 딸이 바로 지금 이 영화 속에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흥 부자의 딸과 지금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올라탄 이 인물의 이름이 탕크레디가 바로 이 그 표범 돈 파브리초 영주의 조카입니다. 이 영주는 자신의 아들 딸보다 이 조카인 탕크레디를 더 사랑하고 있거든요. 더 믿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탕크레디를 처음에 사랑하고 그리고 당연히 영주가 이 조카와 자기 딸 콘체타를 혼인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시장의 딸 이름이 안젤리카였었죠. 이 안젤리카입니다. 책으로 잠깐 들어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는 그 나머지 베네치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북부의 일부분이 아직 남아있죠. 그러면요. 여기서 외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바로 이탈리아가 어떻게 하면요. 그 다음에는 프로이센의 손을 내밉니다. 그때 프로이센도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프랑스와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 흐름을 아주 잘 탄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잇따라 전쟁을 벌여서 그 결과 1870년에 이탈리아 반도 전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 말은 그때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공감대가 당연히 가장 큰 요소로 작동했겠지만, 그러나 그 외교적 노력, 외교적 성공이 돋보이죠. 자, 그러한 것들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요. 이 작품이 당연히 국민 소설이란 말을 듣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그 표범을 상징하고 있는 돈 파브리처 그 책으로 잠깐 들어가서 몇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글도 아주 좋아요. 문장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여기 이 부분을 한 번만 읽어볼게요. 81페이지에 집들의 외벽에는 가리발디 만세, 비토리오 국왕 만세, 부르봉 왕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가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까 시대적 흐름이라 그랬죠. 그 시대적 흐름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들어설 이 그다음 새로운 왕국 이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이 통일 왕국의 이렇게 이어지는 그 시대적 흐름이 요 문구 하나에서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역사가 여기 책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 작가가 대부분을 자기의 삶을 시칠리아에서 보냈다고 했으니까 시칠리아 그 부분하고요. 책에서 읽어야 될 부분은 시칠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시칠리아 하면 오히려 영화 대부가 더 짙게 떠오르는데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영주 돈 파브리초의 딸 콘체타를 자기의 사촌 탕크레디와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새로 등장한 이 주인공 인물 안젤리카 그 부분하고만 읽어보겠습니다. 짧게요. 안젤리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첫인상은 충격적이었는데 그만큼 눈부셨다. 살리나 가문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탕크레디는 관자놀이가 불끈 솟는 느낌을 받았다. 자, 안젤리카를 본 그 순간의 표현이죠. 자, 안젤리카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그 새로 등장한 이 여주인공이 그 탕크레디와 어떻게 연결될지 그 부분이 아주 재밌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영주는 지금 시대 흐름이 통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양 시칠리아의 거대 세력인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될지 자, 그 부분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로 연결되는데요. 영주는 자신이 매끈한 털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위풍당당한 표범이라고 착각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조그만 자칼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표범. 하지만 그와 같은 본성을 타고난 사람이 걸머진 십자가라고 할 법한 무의식적인 연상작용에 의해 프랑스의 역사와 한 장이 머리를 스쳐 지났다. 깃털로 장식한 모자에 화려한 제복을 차려입은 오스트리아의 원수와 장군들이 조롱하는 표정의 나폴레옹 앞에서 항복하는 그림이었다. 자, 잠깐 한 문장 더요. 패자들은 분명 기품이 있었지만 승자는 초라한 회색 외투를 입은 작은 남자였다. 부적절하게 떠오른 만토바와 울마의 그림에 기분이 상한 표범은 화가 나서 서재에 들어섰다. 그리고 한번 그 다음 연결 부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표범을 나타내는 그 부분이 233쪽의 이 부분을 또 한번 읽어보면요. 233쪽이 아니고 235쪽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새롭고 민첩한 현대적인 행정부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영주는 우울했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지속되게 놔두어선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늘 지속되겠지. 물론 인간사라는 시각으로 볼 때의 늘이다. 100년, 200년, 그 후에는 달라지겠지. 하지만 더 나빠질 게 분명해. 우리는 표범, 사자였다. 우리를 대신할 사람들은 자칼, 하이에나가 될 것이다. 이들은 모두 그러니까 표범, 자칼, 양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슈발레는 토사물 색깔의 바퀴 4개가 지탱하는 우편 마차에 올라탔다. 굶주리고 상처투성인 말이 긴 여정을 시작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부분 시칠리아 사람들의 그 성향을 한 번만 그 부분만 읽어보면서 자, 이 책은 덮겠습니다. 시칠리아 사람들은 본래 성향을 잘 지을 수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아주 어릴 때 떠나야 합니다. 20살이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겉껍질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악독한 비방을 받고 있고 정상적인 문명은 여기에 있고 바깥은 이상한 곳이라는 확신을 고수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연결해서 시칠리아 사람들이요. 233이요. 시칠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절대로 더 좋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허영심은 그들의 비참보다 더 강합니다. 낯선 사람들의 침입은 그들이 외지인이든 독립적인 정신의 시칠리아인이든 완벽에 도달했다는 그들의 몽상을 뒤흔드는 사태이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만족감을 방해하는 위험입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통일 왕국을 이뤄낸 이탈리아 왕국의 국기입니다. 이 이탈리아 왕국의 국기에서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이 하얀 십자가는 사르데냐 왕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